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9주간 129억 달러 유입됐다라는 기록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중동에서 지금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화될 움직임도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온기가 다시 돌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래티지에 지금 비트코인 매집 전략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스트래티지가 왜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 이유랑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9주 연속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129억 달러, 하나로 약 17조 3천억 원의 유입액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위험 자산에 부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자산은 금과 함께 꾸준한 유입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은 이 19억 달러 유입을 기록했고 9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누적 유입액이 이제 132억 달러로 지금 새로운 기록까지 이제 갱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중동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충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금 유입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미국이 디지털 자산 유입의 가장 선두로 19억 달러를 유입이 나왔었고, 뭐 독일이나 이제 스위스, 캐나다 순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강세가 역시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2주 연속 유출을 기록했던 이제 비트코인이 지난주 13억 달러의 유입을 기록하면서 다시 최상단에 올랐다는 내용이고, 이더리움은 8주간 연속 유입 행진을 이어가면서 총 2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유입액만 5억 8,300만 달러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이더리움의 기세가 확실히 좋다, 꺾이지 않았다. 이 내용은 뒤에서도 한번 더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리플은 3주간 유출 이후 열렸던 한 주간 이 1180만 달러 유입을 기록했고, 스마트 계약 플랫폼 수이 같은 경우도 350만 달러가 추가 유입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에서도 유입세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중동 갈등 완화 기대감에 가상자산이 상승했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갈등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겠다라는 입장을 주변 중동국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란은 무력 공방을 억제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측에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휴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해요. 이거 이제 어느 정도 휴전에 들어가자라는 제스처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런 외부 요인들이 이제 잠잠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살짝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도 반등이 나왔고요. XRP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안정세입니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스트래티지, 이 비트코인 성장 멈추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 구조, 새로운 증권회사 모델을 제시했다 라는 기사인데, 지금 이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걸로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증권회사 모델이다라고 이 아르테미스 리서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명확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걸 전망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 1300만 달러까지도 뭐 이렇게 본다고 스트래티지는 내다보고 있는데, 뭐 그게 한 20년, 30년 막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장기적인 시야로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우상향한다는 그런 기준 하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게 아니고, 이 비트코인을 이제 다시 재판매하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증권화 시켜서. 근데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신의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트코인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주식과 요걸 이제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조를 알면 왜 회사들, 왜 기업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집하는지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최근에 이 비트코인 그 스트래티지의 이 주식이나 이런 수익률, 단순적인 표면 수익률만 보더라도 다른 엔비디아보다도 오히려 앞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보다도 앞서고요. 그 정도로 지금 스트래티지의 이 주가 상승이나 이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밝혀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나? 우선은 회사가 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들, 이 전환사채나 우손주나 시장 직상장 주식 발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당 비트코인을 늘리고 있어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구조가 이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이유들을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주식, 그 채권이 이제 주식으로 변환이 되고, 그러면 부채 대 이 채권 대 이 주식의 비율 자체가 이제 낮아져요. 자,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컨버터블 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자금이 확보가 되면서 이 전환사채,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이제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죠. 그래서 자금을 여기서 이제 모집해서 비트코인을 다시 사고, 비트코인을 사면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그걸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이 변동성 프리미엄을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결국에는 회사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거고,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 자금을 새롭게 또 유입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레버리지라고만 이제 볼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떤 증권사의 하나의 이제 그 구조로, 증권회사의 모델로도 볼 수도 있다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아까 그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채권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전환사채고,
그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주식으로 바꾸겠죠. 채권을. 아니면은 이제 그냥 채권으로 들고 있고, 그냥 이자에 이제 만족하면서. 그래서 안정성을 좀 가져가면서 이제 가져가는 투자 수익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우선주 발행, 두 번째는 우선주 발행이 있어요. 우선주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STRK 같은 경우는 이제 8%의 배당, 그리고 STR의 주가가 1000달러를 넘어서면 이제 전환이 가능한 이 구조라고 하고 있고, 이 STRF와 STRT 같은 경우는 전환이 불가능하되 이제 10% 배당률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좀 더 이제 안정성을 가져가죠. 하지만 이제 비누적 배당이고 누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STRF는 누적 배당을 갖고 있어서 비교적 보수적 투자에게 이제 적합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격적인 투자자부터 보수적인 투자자까지 그리고 중립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나눠서 이걸 나눠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실제 이제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 위험성을 좀 낮추면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투자 그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선택지에 맞춰서 자신의 위험과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 만큼 이제 위험이 클수록 수입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자신이 조절하는 거죠. 고위험 고수익, 아니면 중위험 중수익, 아니면 저위험 저수익,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고 그것들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할 수가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그 가격 상승의 이득을 이제 계속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건 결국엔 자금 조달, 금리나 비용보다 이 비트코인의 상승률만 높으면 이 구조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계산 하에 지금 이 전략을 짜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식 발행을 주식시장이 현재 가치, 주당 현재 가격으로 지금 이 주식을 직접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QQQ 편입이나 앞으로 2025년 9월에 예상되는 S&P 500 편입으로 이제 차기 대규모 발행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서 그만큼 주목도가 높고, 지금 스트래티지는 그만큼 자금을 빠르게 유입시키고 있어요. 주식도 그렇고 지금 전환사채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를 아주 노련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스트래티지만의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제 따라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거고, 실제 스트래티지는 이 방법들이나 전략들을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깊이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에 관한 비트코인 포 커퍼레이션스라는 곳을 이제 설립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싶어 하는, 준비 자산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이제 상장사들을 교육시키고 이제 연합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회사들이 여기에 같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구글 클라우드도 들어가 있고, 메타플래닛도 들어가 있고,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이제 준비 자산으로 해서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일으켰던 그 회사죠. 코인베이스도 들어갔고, 시티도 들어가 있고, 지금 뭐 웬만한 기업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일부 이제 이건 협력사인 경우도 있고, 이 메타플래닛까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해서 같이 가져가는 이런 동일한 전략을 가져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자, 그러니까 이 전략을 스트래티지는 전파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스트래티지의 이 전략을 알려주고
비트코인을 다른 회사들에서 매입을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고 희소성은 더 높아지고, 이럼으로써 다시 또 자신의 자금을 전환사채나 우선주나 뭐 주식 발행 등을 통해서 이제 다시 자금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을 또 매입하고, 이 구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걸 전파를 열심히 하는 게 스트래티지한테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그렇게 목 놓아서 비트코인이 가야 된다, 간다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업들이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목을 매면서 열심히 매집을 하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기관은 멈췄지만 고래는 미친 듯이 샀다. 이더리움의 방향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자금 유입 꾸준히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엔 고래들은 이더리움을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건데, 센티먼트에 따르면 이 1000개에서 10만 개 사이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고래 및 상어 지갑들이 최근 30일간 총 149만 이더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약 38억 달러에 해당되고, 이들 보유량은 전체 유통량이 27%인 4161만 개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에 기반 디파이 및 레이어 2 생태계에서도 고래 지갑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313.5%, 대출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203.8% 고래 거래 증가율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에서도 USDC 전송량도 세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고 그렇게 크게 상승은 나오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고래가 산다고 해서 바로바로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중기적, 장기적 상승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ETF에도 7월 출시 이후 최장 기록인 19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지만 최근 하루 기준 210만 달러의 순유출로 상승 흐름이 일단락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유입 흐름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똑같이 149만 이더를 싹쓸이해 갔다. 역시 개인은 팔 때 고래는 줍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금 이런 거 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에 이더리움이 출렁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흔들렸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에 흔들실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은 크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채권도 달러도 흔들릴 때 비트코인은 새로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자산 시장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과 달러 지수의 흐름이 위험 자산의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이제 작용해 왔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달러 지수,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이제 금리가 이제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럼으로써 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형태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금리와 달러가 함께 형성하는 환경에서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서 간주되어서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지금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지금 우선 과거에 2013년, 18년, 22년과 같은 때 비트코인 약세장은 미국 국채 수익률은 높아지고 달러 지수도 상승기였을 때였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고, 반대로 2020년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 정책 시기에는 수익률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이제 나타냈었고요. 근데 최근에 좀 이제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게 국채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달러는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와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하면 달러가 강세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지금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간의 정책 불확실성 등이 이제 맞물리면서 달러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결과 금리는 높은데 달러는 약한 이례적 조합이 형성이 되고 있고 전통적인 거시 상관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이제 달러 지수가 이제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달러 지수가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역상관관계를 보통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채 이 채권 수익률이 이제 올라감으로 에도 불구하고 달러 지수는 내려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위험 투기성 자산이었던 비트코인이 점차 디지털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ETF의 도입과 기관 투자자의 본격 유입, 그리고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의 전환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통적 금리 민감도를 점차 약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금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 달러의 가치 하락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 이제 뭐 연준의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동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크게 봐야 될 것 같고, 달러 지수가 하락함으로써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하는 역상관관계를 그대로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분석이 됩니다. 스트래티지 역시 다시 또 1만 100개 추매를 했어요. 그래서 누적 수익률 19.1%. 최근에 지금 또 비트코인을 1만 100개를 매집하고 있고요. 매입 단가만 10만 4,080달러. 최근에 이제 구매한 그 가격이에요. 그리고 총 59만 2,1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고요. 평균 매입 단가 7만 666달러 수준이라고 하고 있고, 수익률만 19.1%. 19.1% 수익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자산 매입 금액의 19.1%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홍콩도 지금 디지털 허브를 노린다고 하면서 이 다국적 스테이블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정비. 원래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쪽이 그 금융의 보통은 이제 메카 중심이라고 보통은 해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 규제 완화적이고 많이 좀 그런 부분을 많이 풀어주는 나라이기도 해서, 이제 나라도 아니죠. 근데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아주 글로벌하게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완전 메인으로 들어선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 통화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모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 전략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가져와야 되긴 할 것 같은데, 홍콩 정도로 풀기는 좀 쉽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엘살바도르 IMF 협정에도 비트코인 매입 지속 240개 추매라는 기사입니다. 엘살바도르가 이제 국제통화기금과 체결한 비트코인 추가 비축 금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청에 따르면 이 현재까지 6,209개의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도 지금 비트코인의 완전 진심이에요. 2024년 12월 19일 IMF 협정 발표 이후 240BTC를 추가 매입을 또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IMF에서는 지금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라, 추가 매입하지 말아라, 이걸 중단시켜라 라고 이제 협정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계속 그냥 하루 한 개씩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어요. 재미나죠?
202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우리는 꾸준히 매입한다. 365개씩 지금 계속 매집을 하다 보니까 벌써 6,209개나 매집을 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런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비축을 한다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2027년 100만 달러 돌파 경제학자들 예측한 비트코인 가격. 뭐 비트코인 가격 예측인데, 한마디로 이제 희소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모든 물량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약 17%는 10년 이상 이동하지 않은 장기 보유 물량이고, 29%는 3에서 10년간 비활성 상태로 일부는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실제 거래 가능한 유동 공급량은 전체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50만 개 정도? 요게 지금 실질적인 유통량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통량을 이제 뭐 다 가져갈 수도 없죠. 이미 그 59만 개는 스트래티지가 다 가져가 버렸고, 블랙록도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가지고 축적하고 있고, 블랙록 것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수량이 정말 이제 많이 부족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지금 이제 가격 전망을 뭐 100만 달러, 1000BTC 뭐 이렇게 강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100만 달러네, 500만 달러네, 뭐 이런 이제 가격 전망이 있지만, 요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 JP모건도 암호화폐 결제에 위한 JPMD 상표를 출원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JP모건 체이스 뱅크가 미국 특허청에 JPMD라는 새로운 상표를 이제 출원을 하고, 암호화폐 거래, 자산 보관, 결제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로 확장하라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도 원래는 뭐 JP모건 CEO 자체가 이 비트코인에 되게 이제 그 비관적이었던 입장이었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뭐 개인들이나 고객들이 사고 싶으면 사라, 그건 허용하겠다, 뭐 이렇게 선심 쓰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뒤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세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인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지금 현재 횡보 중이고, 명확하게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그 조정세도 아주 완만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고, 뭐 이 정도면 상극 수렴 형태로 가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들도 열려져 보입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횡보할 때 비트코인은 잘 매집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크게 외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